3월 4주차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저께 어머니랑 같이 고질라 대 킹콩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원래 폭력적인 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걸 좋아해요.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헤르만 헤세, 아니 백과사전, 주홍글씨 이런 뭐 좀 읽기 힘든 책을 많이 읽게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정말 싫어했는데요. 어머니가 하다못해 데리고 간 데가 만화책방이에요. 그래서 만화책은 그때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 뭐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서 보는데요. 만화책도 책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집안 얘기를 좀 잠깐 하면요. 아버님은 교육자였고요. 아버님의 형제들은 대부분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교육자 및 군인이에요. 우리 집안이 좀 그래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 동네에서 서당을 하셨고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큰형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족보도 있는 집안이에요. 그 영조 정조 때 최재공이라는 분이 쓴 족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언서 비슷하게 머릿말에 있는데 그거는 저희 소식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요. 그리고 최명신 장군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큰형이 가끔 얘기해요. 근데 최명신 장군 같은 경우는 6.25 전에 교육자를 하셨고요. 북한에서 북쪽에서 6.25가 발생돼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장교 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월남전 초대 사령관까지 됐어요. 돼갖고 월남전 수행을 이끌었죠. 그분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병사 무덤에 국립묘지에 묻히되 장교 무덤이 아니고요. 병사 무덤에 같이 묻혀요. 그래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참 멋있는 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채씨니까요. 그래서 좀 명예심이 있고 자부심 있는 집안이에요. 지금 쫄딱 망했지만 그래도 그런 명예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 앞에 권력이든 명예든 다 의미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지금 나중에라도 나라가 위태롭거나 뭐 전쟁 나면 저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집안 자체가 원래 그런 집안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의 표시 번호도 사설 중계기를 설치해 010 등 국내 번호처럼 바꿔 피해자들을 노리는 수업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요, 피해 발행 건수는요, 총 3만 1,681건, 피해액은 7천억 원에 달하며 하루 평균 87건 발생해 피해액은 19억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2년 가까이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총액은 2015년 299만 1,000원에서 지난해 352만 7천원으로 연평균 3.4%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같은 기간 5억 282만원에서 9억 2,365만원으로 연평균 12.9% 뛰어 올랐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당했을 때 받게 되는 실업급여 계적은요, 2018년 적자 전환 후 지난해 적자 규모가 4조 7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체력도 약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당초 예상한 2057년에서 2054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4조 9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은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추가로 10조 원가량 국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해 더 이상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000조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이딴 재난지원금 퍼주기 정책의 재대응 등을 위해 쌓아둔 정부의 비상금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름에 혹시라도 물난리가 오잖아요. 그런 재해가 당했을 때 더 이상 복구 비용이 없는 거예요.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조 원 규모로 편성됐던 정부 비상금 격인 목적 예비비 89%가 이미 소진된 상태로 8천억 원만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비상금을 헐어 쓰면서
앞으로 태풍, 수해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국가 예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된 셈입니다. 만약에 진짜 태풍이나 수해로 피해를 입으면 정말 힘든 상태에 가는 거예요. 은행은 연봉 1억 원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대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은 것 같습니다. 은행이요. 또한 명예퇴직금을 10억 원 넘게 받고 퇴직하는 은행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명예퇴직자가 은행의 최상위 연봉자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나홀로 축제가 아니냐는 시샘어린 시선과 함께 디지털 시대를 맞은 전통 은행권의 마지막 축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체 직원 수가 줄면서 평균 연봉이 올라가는 착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자 이상의 사람에게서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대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1년이 좀 됐죠. 근데 이 조항을 통해 대출이 실제로 회수된 경우가 9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된 대출 금액도 총 138억 원, 한 건당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수 실적이 미비한 데다가 같은 기간 주택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래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서민의 주거 안정만 해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 중 40%가량이 30대가 차지하는 성별로 남성 거래량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 투자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 내외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트코인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번 돈을 왜 이렇게 헛되이 쓰시냐고 뭐라고 했죠. 작년 7월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집을 팔라고 압박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장, 공기업 기관장들은 팔지 않고 버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경우가 많은 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큰 부분이어서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시를 내리시는 분 자체가 투기를 하신 분이니까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현대자동차 기아를 상대로 12년 동안 단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자동차 부품업체 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24억 원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독점이 되면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경쟁을 시켜야 돼요. 국내에서 해당 부품 시장 점유율 약 100%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4개사는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짜고 별다른 경쟁 없이 장기간 물량을 쓸어 담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도 보면 느끼겠지만 항상 독점이 되면 안 좋아요. 그리고 공짜 들어간 거, 공기업, 공무원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이 없으면 사람은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제공하는 네이버 통장에 가입한 고객은 4월부터 쇼핑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연 3%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통장 개설하시면 돼요. 연 3% 이자입니다. 이전에는 네이버 페이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만 연 3% 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집어넣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7.5%로 결정됐습니다. LG전자가 올렸는데 이어서 삼성전자도 올렸네요. 이번 인상폭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세계 경제 주체의 빚 부담이 사상 처음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채가 전체 경제 규모, 명목 국내 총생산 1925조 원의 2.6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민간 부채 증가 속도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요.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전 세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부채 증가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신용갭, 그러니까 민간 부채 증가율과 장기 추세 간 격차, 이게 지난해 15.1%포인트로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외환위기죠. 근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외환위기보다는 내환위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죠. 올해 1분기 업종별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고가 가전제품 구매랑 병원 시술,
자기계발 소비 등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민간 소비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요, 대혼돈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며 반도체 제조 시설 자국화를 추진하는 등 G2의 패권 전쟁이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기업 간 시장 주도권 경쟁 또한 가열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TSMC의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방 따라잡겠죠. 인텔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 금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후속 조치로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는 다음 달 중순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토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가 일어난 거죠, 미리. 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LTV 40%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셈이었죠.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가 되기 전에 정보만 알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의 후유증을 올해 안에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3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향후 3년 동안 집 공시가격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2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까지 나올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계속 오르네요. 심지어 내년과 내후년에는 집값이 떨어져 공시가격이 1억 원 낮아져도 보유세는 늘어나는 곳이 꽤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집값 유무에 상관없이 3년 동안 보유세는 오르게 생겼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축 건물을 매입해 임대용으로 공급하던 주택이 8년 만에 외벽 균열 등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확정 등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공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매하면서 비리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요? 혹시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이 주택은요. SH공사가 2개 동을 24억 5천만 원 들여 사들였다고 합니다. 한편 교통부는요. 매입 임대주택을 전국에 4만 5천 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실적 대비 6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2004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올 들어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년간 천정부지로 치솟되다 정부의 시장 규제가 한층 강화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요. 전년 동월 대비 10% 오를 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약 2.3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수도권은 평균 21.6% 상승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 33.9%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특정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2달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올해는 뭐합니까? 거래량이 없는데. 이어 주택 매매 거래량은 87,021건으로 올해 1월보다 4%, 지난해 2월보다 24.5% 급감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매매는 줄지 않을까요? 21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최근 5년간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평균 24만 7,400명 24만 7,400명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고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기간 학령 인구가 매 10만 명 이상 줄어들면서 전체 학생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4% 정도에서요.
4.32%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평균 5만 명가량 학생이 초중고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5만 명가량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정사겠죠, 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전국 219곳이 운영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센터의 인지도가 낮아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찾아와도 센터 내 주요 프로그램이 검정고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 5만 명들이요, 뭐랄까, 위험한 어른들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제 이제 꿈 중에 하나면 뭐 모르겠어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꿈 중에 하나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기숙학교요. 지금 많은 학교가 폐교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인수해 갖고 검정고시로 패스를 시키고 뭐 아무튼 뭐 특별활동이랑 예술, 체육 이런 걸 가리켜서 반사관학교식을 도입해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좀 자질이 안 좋은 학생들 부모랑 격리시켜서 키우고 싶은 학교 만드는 게 꿈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개교 이후 2019년 6월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9개 사립대학에서 400여 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법인카드 부당 사용, 경제임찰 대상 수의계약 등 회계 분야 비리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대 340개의 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뭐 교수도 실력 없으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방만한 거죠. 올해 9월부터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요즘 사이코들 많잖아요. 정신병들. 스토킹을 범죄를 규정한 건 논의가 시작된 이후 22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저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났거든요. 아무튼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그 스토킹입니다.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을 이용해 그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처음 한 3년 이하 또는 징역 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맞고요. 만약 흉기 등을 휴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잠시라도 완전히 멈췄다가 재출발해야 됩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요 3,082명으로 전년에 비해 8% 감소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래도 3,000명 정도가 죽네요.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잠깐이라도 완전히 정지한 뒤 재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한 번 정지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뭐 깜빡이도 안 켜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거면 좀 짜증나긴 해요. 다음 달 17일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 내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이제는 큰 소리 내서 못 다니겠네요. 50km 이하 아니면 30km예요.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유럽연합 주요 정부들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백신 부작용 우려로 백신 접종 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기업 아람코가 향후 50년간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최우선 순위로 유지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약간 사우디가 지금 미국과 멀어지고 있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출 고객이죠. 2020년 10월 쿠바 바로 위에 있는 인구 40만 명의 작은 나라 바하마에서요.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유럽에서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유로화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페이스북은요, 2021년 내 DM 프로젝트가 각국의 허가를 받게끔 부착의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내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든 거죠. 만약에 페이스북이요, DM의 인허가를 받으면 단숨에 아마존에 버금가는 회사로 성장합니다. 문제는 각국 의회 반대 의견이 걸림돌로 인허가는 불투명합니다. 안 내줄 것 같아요. 수에즈 운하 선박 자초 사고가 당초 기대에 달리 장기 재앙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고로 유럽향 컨테이너 선 운임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의 풍선 효과로 항공화물 운임이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인해 기업이 노동자 관리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영국 노동조합이 기업의 AI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조합은 기업이 AI를 노동자의 고용, 해고, 성과급 결정, 작업 할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AI가 내린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AI의 그 내리는 결정의 코드만 바꾸면 이렇게 하겠죠. 또한 AI가 재택근무자 생산성까지 모니터링해 일과 사생활 간 구분을 침범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산화되는 거 좋지 않아요. 대만이 한국인의 대만 여행 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염 우수국 간 체결하는 일종의 관광 안전망으로요. 관광객이 출입국할 때 검사가 간소화되고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겁니다. 대만은 다음 달 초 팔라우와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는데요. 이어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여행이 풀리나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연방준비 제도가요, 기후변화 위험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 내렸습니다. 금융안전기후위원회, 그러니까 FSCC, 요거를 설치하는 등 행동에 나선 것이죠. 금융위기 주요 원인이 된 기후변화는요, 기후위험으로 온도 상승, 해수면 급등, 그리고 기후 이상 현상, 경제 영향으로는요, 경영 환경 교란, 회복, 적용 비용 증가, 금융 여파는 잠재적 금융 시장 및 신용도 손실로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보험사들이 자연재해와 인재로 총 8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고요. 이는 2019년보다 32%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연재해는 진짜 한 번 일어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죠. 무료 주식거래 서비스로요, 미국에서 새로운 개인 투자자 시대를 연 로빈후드가 23일 기업 공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로빈후드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하기로 했고요. 발행 주식 수와 시만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로빈후드는 상반기내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로빈후드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5월 투자 유치 시 83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향후 이제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 약 45조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웨이 우월 자치구 인권 문제를 놓고요, 벌인 미 중간 충돌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에도 보복 제재를 단행했고요. 신장 이슈 관련 해외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 보이콧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버버리 의상이 삭제 바로 됐어요.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글로벌 기업 불매 운동이 확산 중에 있고요. 그럼 본인만 손해죠,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향해 또 한 번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대놓고 이제 중국 비난하는 거죠. 중국이 세계 최강국 지위를 추구하겠지만 이를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노골적 수의 발언이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미국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바이오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 중국을 따돌리겠다고 주장했고요. 두 번째, 미국의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겠다라고 했으며, 셋째는요,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주 주말 올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주말에 비
비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도 비 올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